2020년 국가지 작년 국가지 형태를 본 147쪽에 1번부터 10번까지가 정치와 법에 관한 문제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정치와 법의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았어요. 그죠? 내용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면 시간을 많이 요구하지 않고 사회문화 5문제, 그죠? 11번부터 15번까지 쭉 문제가 소개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경제 5문제 16번부터 20번까지 이 정도 풀려면 한 15분 이상은 문제가 걸릴 것 같은데 아마 이 유형 형태를 벗어나진 않을 거예요. 내일 볼 때도 아마 이런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될 거고, 최근 5년간 제가 국가직 그 정답을 한번 누계를 내봤는데 1번 선제 정답률이 좀 낮았어요. 1번이 정답인 경우는 한 20개 중에 평균적이라면 몇 개 나와야 돼요. 4지니까 한 5번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평균 한 3, 4번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상대적으로 정답으로 많이 나왔던 게 3번 선지가 답이 되는 경우가 6번, 7번 정도 평균 나오더라고요. 똑같이는 모르겠는데 내일 혹시라도 문제 풀다가 안 풀려 1번은 되도록이면 찍지 마시고 3번 쪽으로 답을 찍는 걸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계산 문제 풀 때 계산을 요구할 때는 1, 2번이 답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계산을 정확하게 요구하는 문제는 1, 2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고, 자료를 분석해서 문제를 풀 때는 3, 4번이 좀 답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역시 참고. 최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야 되고, 제가 알려드리는 팁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조언일 뿐이고, 알겠죠? 이거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요. 1번이 정답이 되는 경우 좀 낮았다. 3번이 정답이 되는 게 높았다. 그 다음에 계산 문제를 풀 때는 몇 번? 1, 2번 중에 하나를 찍는다. 그 다음에 자료 분석할 때는 몇 번을 찍는다? 이건 어디까지나 찍기의 방법이지 정확하게 푸는 건 아니에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사회 문제 푸는데 몇 분의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 15분의 시간을 확보를 해야 돼, 알겠죠? 15분 정도는 있어야만 충분히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지. 앞에서 시간 너무 많이 써버리면 사회 때문에 떨어졌다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돼, 알겠죠? 사회는 기본적으로 점수를 따야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그 점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내일 시험 볼 때 요령은 이 정도로 해드리면 될 것 같죠?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자기가 해왔던 방식대로 문제를 푸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고 내가 그동안 갈고 닦았던 실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나머지 과목도 마찬가지 해주시는 게 최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문제 푸는 방법과 관련해서 질문할 거 있어요? 내일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한 번씩은 시험 다 봐봤죠? 봤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긴장하지 마시고 자신이 가지는 걸 최대한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다음에 질문은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주간에 질문해올 거 골라오라고 했는데 나는 이걸 꼭 물어봐야 되겠다, 빨리 질문해 보세요. 난 이거는 꼭 정리를 마지막에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사항. 그동안 문제풀이를 통해서 많이 연습을 했는데 나는 이 개념만은 조금 다시 한번 확인을 받고 싶다. 오늘 그거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없어요? 없으면 정치와 법 쭉 순서대로 다시 머릿속으로 한번 정리해보죠. 꼭 하라 그러면 안 해. 자, 뭐 따로 없다라는 거니까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정치와 법. 제일 앞에 나오는 게 정치의 의미 두 가지,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 넓은 의미는 집단현상설, 좁은 의미는 국가현상설과 관련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법의 이념은 몇 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다. 다만 이 내용은 아직 공무원 사회 문제로는 2014년 지방직 문제를 제외하고는 출제된 바가 없었는데 혹시 모르니까 알아두기는 해야겠다. 정의, 무엇이 정의냐? 정의 내리기 어렵지만 누구의 정의만 알면 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만 정리하면 되겠다. 그래서 정의를 이 사람 뭐라 봤다? 평등의 문제라고 봤죠? 정의를 뭐라 봤다? 평등의 문제라고 봤고, 평등의 개념을 몇 가지로 나눠봤다?
두 가지 앞서 제가 설명했던 개념이죠. 배분적 정의와 평균적 정의.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 용어가 좀 어려우니까 용어 어떤 뜻인지를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평균적 정의는 절대적 평등과 관련되고 배분적 정의는 상대적 평등과 관련된다. 요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똑같이는 아니지만 2014년 지방교부에 나온 적이 있는데 어쨌든 똑같이 대우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평균적 정의라고. 다른 것이 있을 때 다르게 대우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배분적 정의라고 한다라는 점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목적성. 말의 뜻이 어려운데 한목적성이란 한 사회 구성원들이 요구하는 바를 뭐라고 한다? 합목적성이란다. 시대마다 구성원들의 요구는 동일하다,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다. 그래서 시대적인 과제라든가 요구에 대응하는 것이 합목적성이란다. 자, 세 번째가 법적 안정성을 추구해야 한다. 법의 변화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것을 법적 안정성이란다. 그래서 법의 이념 몇 가지? 세 가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두고, 안 나왔지만 정의를 기점으로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그다음 민주주의 원리 크게 세 가지. 국민주권의 원리, 입헌주의 원리, 권력 분립의 원리. 넓게 보면은 뭐도 있지만 지방자치 원리나 대의제의 원리도 있긴 하지만 주로 이제 소개되는 것은 세 가지. 국민주권의 원리, 입헌주의 원리, 권력 분립의 원리다. 자, 그 정도 넘어갑니다. 다음은 민주주의 방식. 역시 국가적 문제로 몇 번 출제가 되었는데 직접 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 우리나라의 직접 민주주의 요소 몇 가지? 크게 네 가지. 국민투표, 주민투표, 주민발언, 주민소환제도 네 가지를 중심으로 기억을 해두고, 짜투리로 이제 지방자치법과 관련해서 몇 가지 주민감사 청구 제도라든가 주민이 예산 편성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 예산 편성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주로 직접 민주 요소 앞에 있는 네 가지를 위주로 봐두면 될 것 같고, 둘 다 국민의 자치를 실현하는 방법인데 좀 더 자치 실현에 부합하는 것은 뭐지만 직접 민주주의지만 불가피하게 우리는 뭘 하고 있다? 간접 민주주의를 기본적인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근데 이만 할 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 요소로 보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민주정치 발전. 고대 그리스 아테네 민주정치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느냐. 근대 시민혁명 세 가지. 영국, 미국, 프랑스. 근대 시민혁명의 사상적 배경들이 무엇이었느냐. 주로 사회계약론자 세 사람. 홉스, 로크, 루소의 각각 특징, 그죠? 이런 것들을 중심적으로 캐치해내면 될 것 같고, 현대 민주정치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제 보통선거제도. 현대 민주정치가 되어서 보통선거제도가 정착이 되었다. 그래서 고대와 근대는 차별했었죠. 근데 현대가 되면서 제한 없이 누구에게나 일정한 연령이 되면 선거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화되었다. 세 가지 봐두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법치주의 두 가지.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어떻게 나오게 되었느냐. 제목들만 다시 한번 읊어볼게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26쪽에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6가지 중에 주로 나왔던 게 4가지. 앞에 국민주권의 원리, 자유민주주의의 원리, 복지국가의 원리, 국제평화주의 4가지를 위주로 머릿속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평화통일의 원리나 문화국가의 원리도 있지만 잘은 출제되지 않았다라는 점, 어떤 실현 방법들이 있는지 조문과 관련해서 봐두면 될 것 같고. 자, 28초 기본권. 기본권을 바라보는 관점 잘 안 나왔는데 이번 소방지 문제로 나왔죠? 자연권 사상에 의해서 기본권을 바라볼 거냐, 실정권 사상에 의해서 기본권을 바라볼 거냐. 우리 헌법은 이 두 가지 태도를 모두 다 취하고 있다. 조문마다 어떤 게 자연법적 사상에 의거한 기본권이며 어떤 것들이 실정법 사상에 의거한 기본권이냐. 제한이 가능한 것은 실정법 사상에 근거한 것이고 나머지 것들은 기본적으로 자연법 사상에 근거한 것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기본권의 기본적인 종류, 인간의 존엄권, 행복 추구권, 평등권, 자유권. 자유권을 위주로 없어 4가지. 이 4가지는 다 포괄적 권리라고
불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참정권이라든가 청구권이라든가 사회권은 열거적 권리라고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 기본권의 특징 네 가지: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이 네 가지의 어떤 조문들이 있고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기본권의 제한. 역시 잘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에 소방지 문제 나왔었죠.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몇 가지의 한계가 있다? 네 가지 한계가 있다. 목적상의 한계, 형식상의 한계, 방법상의 한계, 내용상의 한계. 그래서 이 네 가지 한계 중에 조금 까다로운 게 뭐다? 방법상의 한계가 조금 까다로운 편이다. 그래서 이 방법상의 한계를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표현한다? 과잉, 금제, 원칙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과잉, 금제, 원칙의 구체적인 내용은 또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가 있다.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이 중에 어려운 말이 뭐다? 법익의 균형성이란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니까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면 좋지 않을까. 국민의 의무는 시험에 거의 안 나왔는데 두 가지, 고전적 의무와 현대적 의무로 나눠볼 수 있고, 고전적 의무는 의무만 있는 반면에 현대적 의무는 양면성을 띠고 있다. 의무이지만 권리로서의 속성을 함께 띠고 있다는 점. 자, 봐두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여러분 머릿속에 정리하시면 돼요. 48페이지. 전형적인 정부 형태 두 가지. 영국식의 의원 내각제하고 미국식의 대통령제가 있다. 가장 큰 기준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방식의 차이다라는 거. 어떤 특징과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느냐 잘 정리해야 되고,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제목들만 읽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라도 머릿속에 기억 안 나는 것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넘겨서 우리나라 정부 형태는 어떤 형태로 변화가 되었느냐. 잘 나오지 않았지만 한국 현대사와 연결해가지고 제1공화국부터 제6공화국까지 헌법은 몇 차례에 걸쳐서 개정이 되었다? 9차례에 걸쳐서 개정이 되었고, 각각의 개정이 몇 년도에 어떠한 사건들을 계기로 해서 일어났고, 또 현대사 배울 때는 이 사이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들이 뭐가 있느냐, 그런 것까지도 알아야 되겠지만 사이는 그냥 이 주요 헌법 개정의 중요한 특징들을 위주로 봐두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지만 의원 내각 재정 요소를 혼합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 형태에서 의원 내각 재정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된다. 그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해임 건의와 비교되는 게 탄핵소추, 그 다음에 법률 제출과 법률안 제출권과 비교될 게 법률안 거부권, 그 두 가지를 짝을 지어서 정리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자, 프랑스 이원 집정부제는 경찰 공채를 제외하고는 거의 나오지 않았는데 행정부의 구성이 이원적이다라는 거, 그런 측면에서 이원 집정부제라는 거 전형적이지 않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나 프랑스의 이원 집정부제는 다 혼합형의 정부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다. 대다수의 문제들은 다 전형적인 정부 형태가 하나 문제가 나오지만 가끔씩 이와 같이 뭐에 대한 문제 나온다? 혼합형의 정부 형태가 문제가 소개되게 된다. 그래서 전형적일 때는 반드시 문제에 뭐가 나온다? 단서를 단다. 전형적인 정부 형태라는 거. 문제 풀다가 전형적인 정부 형태라는 말이 없을 때는 이게 어떤 정부 형태일 수도 있다? 혼합형의 정부 형태일 수도 있다라는 걸 머릿속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52쪽에 우리나라 국회 입법부죠. 쭉 여러 가지 구성들. 주로 나왔던 건 국회의 권한을 중심으로 출제가 되었죠. 뭐 그거 말고도 본회의라든가 위원회라든가 교단체라든가 국회의원의 특권,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국회회의, 정기회라든가 임시회라든가, 드물지만 회의 운영의 원칙 세 가지. 회의는 공개하는 게 원칙, 회기 계속의 원칙, 일사부재의 원칙. 조금 헷갈리는 게 두 가지 밑에. 회기 계속의 원칙이란 말과 일사부재의 원칙이 조금은 헷갈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두 가지 개념, 작년 지방직 선지로 한번 소개된 바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어떤 뜻인지를 확인해 두면 좋지 않을까. 자주 나오진 않았지만.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국회의 권한, 입법, 헌법 개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절차상 반드시 암기가 필요하고, 그다음 법률 제정과 개정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절차들을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자, 그 다음 국정감시 및 통제 권한으로 동의와 승인. 주로 암기할 때는 뭘 위주로 암기하라? 승인 권한을 중심으로 암기하라. 승인 권한이 몇 개 없기 때문에 긴급명령과 긴급비상경비 처분 및 명령은 동의가 아니라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란 것들 암기하시고, 국정감사, 국정조사, 탄핵소추, 해임건의, 절차상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특징들 기억하시고, 재정에 관한 권한 너무 많이 봤죠? 정부가 편성, 제출, 국회가 심의 확정, 다시 정부가 집행, 감사원이 결산을 검사하고 국회가 최종적으로 결산을 심사하는 절차. 자, 그 다음 헌법기관 구성과 관련해서 주로 동의의 대상이 되는 헌법기관 5가지 암기.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또 가끔씩 학생들이 물어보는 게,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다른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이에요. 대법원장은 말 그대로 대법원의 장을 말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을 제외한 법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장은 1명, 나머지 대법관은 13명으로 총 14명으로 대법원의 판사들이 구성이 돼 있어요. 참고하시면 되는데 시험에는 잘 안 나와요. 어쨌든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서로 다른 사람이에요. 가끔씩 또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자, 그렇게 정리를 해두고, 헌법재판소장도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한다. 암기 5개. 국회 동의를 요구하는 헌법기관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5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거. 특히 암기할 때 헷갈리기 쉬운 게 감사원장. 우리가 많이 들어보기 어려운 사람이다 보니까 감사원장도 뭐가 필요한 사람이다?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봐두면 되겠죠? 넘어갑니다.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 어마무시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고 엄청나게 많은 권한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게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고 어떤 게 국가 원수로서 권한이냐,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암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이런 권한 행사를 신중히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대통령 권한 행사를 신중히 하게 되는 장치가 뭐냐? 다양한 기관들에 대한 제한, 국회에 대한 견제라든가 행정부 스스로에 대한 견제라든가 사법부에 의한 견제 장치들이 있다. 그런 것들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어떻게 견제하는지 알아도 정리하면 될 것 같고, 대통령 밑에 국무총리, 그 다음에 국무회의, 국무위원들, 행정각부까지 봐두고 다음 넘겨서 감사원까지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법원. 법원 자체에 따른 문제는 잘 안 나왔는데 주로 이제 법원의 권한과 관련된 2가지 권한이 중요하다. 위헌법률 심판 제청 권한은 누구만이 가지는 고유한 권한이다? 법원만이 가지는 고유한 권한이라는 점. 그 다음에 명령, 규칙, 조례가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는데 적용돼야 되는데, 그들의 위헌이나 위법에 관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에 관한 심사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다? 법원이 또한 가지고 있다. 그래서 명령, 규칙, 위헌이나 위법에 관한 심사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 법원에게 주어져 있다. 그래서 법원의 권한할 때 이 2가지 권한을 중심으로 자, 기억을 해두시면 좋지 않을까. 뭐 법원의 조직이라든가 사법권의 독립과 관련된 문제들은 잘 출제가 되지는 않았던 편이니까 자, 봐두고요. 자,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로서 신급제도와 상소제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제도가 되겠다. 그래서 급이 다른 재판소를 설치해서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심급제도라고, 하급심의 재판에 대한 불복을 뭐라고 한다? 상소로 한다. 상소의 구체적인 종류는 항소와 상고, 항고와 재항고로 나뉘어진다. 각각의 용어들을 관련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63조 헌법재판소 구성원은 총 9명인데 자, 이들의 구성 역시 암기를 해야 되겠죠? 333의 원칙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과 동일하나 모든 임명은 다 대통령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 헌법재판소장은 국회 동의가 요구되는 반면에 나머지 재판관들은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 구분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헌법재판소의 중요한 권한은 5가지의 권한이 있다. 위헌법률 심판, 헌법소원 심판, 헌법소원의
구체적인 유형은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그래서 위헌보물 심판과 헌법소원 심판 잘 나오는 편이고, 권한쟁의 심판이나 정당해산 심판이나 탄핵 심판은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는 편이다. 누가 청구를 하고 어떤 식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느냐. 최소 권한쟁의 심판을 제외하고는 7인 이상 출석에 6인 이상 찬성, 권한쟁의 심판만 과반수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점. 자, 절차 봐주면 되겠고. 67쪽 지방자치 관련된 문제들은 최근 국가직 지방지문 작년 보니까 다 출제가 되긴 했지만 고등학교 사회에서는 깊이 있게 출제가 되는 편은 아니다 보니까 아마 행정학이나 행정법 하시는 분들은 어렵지 않게 관련 문제들을 풀이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다만 이제 광역자치단체라는 개념과 기초자치단체 개념을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나머지 뭐 여러 가지 제도들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주민투표라든가 주민발안이라든가 주민소환이라든가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공무원 사회는 안 나옵니다. 행정학에서는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런 제도들이 있다라는 점. 뭐 이거 말고도 주민감사 청구라든가 주민소송이라든가 주민참여예산제도라든가 다양한 청원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나라 지방자치법규와 관련해서 이런 권한들이 주민들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만 제목만 들어보면 당연히 알 수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그 정도로 정리를 해두시면 좋지 않을까. 자, 2단원 됐고 3단원 86쪽 이스턴의 정책 결정 모형을 뭐라고 한다? 투입, 산출, 환류 모형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투입, 산출, 환류. 투입은 주로 비공식적 정책 결정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산출은 주로 공식적 정책 결정자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누가 비공식적 정책 결정자이며 누가 공식적 정책 결정자인지를 기억하면 되겠고, 항상 이 이스턴의 정책 결정 모형은 정치 문화와 연결해서 같이 나온다. 그래서 정치 문화 유형 세 가지: 향리형 정치 문화, 신민형 정치 문화, 참여형 정치 문화. 헷갈리는 게 두 가지: 향리형과 신민형의 정치 문화. 헷갈리는 게 더 안 좋은 건 신민형이 아니라 뭐가 더 안 좋은 거다? 향리형이 최악이다. 그래서 향리형은 전근대적 정치 문화 유형을 말하고, 신민형은 근대적 권위주의 정치와 관련된 것을 신민형이란다. 당연히 바람직한 건 참여형의 정치 문화를 말한다. 그래서 항상 이스턴의 정책 결정 모형은 정치 문화 유형 몇 가지? 세 가지 연결해서 알아두는 게 중요한 관건이다. 자, 그 다음 선거의 원칙 네 가지: 보통선거, 평등선거, 지표선거, 비밀선거의 원칙. 그래서 항상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 게 두 가지: 보통선거의 원칙과 평등선거의 원칙을 조금 헷갈려 하는데, 보통선거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의 문제라면, 평등선거는 주긴 주는데 표의 숫자를 다르게 주거나 표의 가치에 차이가 있을 때 평등선거의 반대, 차등선거라 얘기한다는 거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 구체적인 판례, 보통선거와 관련된 중요한 몇 가지 판례와 평등선거와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판례. 주로 이제 보통선거 관련된 판례들이 많죠? 관련된 판례들 몇 가지를 중심으로 기억하시고, 가장 많이 나왔던 게 1인 1표제가 위헌 결정이 났던 거, 그걸 위주로 이제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정리를 해두면 될 것 같고, 90페이지 아래 선거구 핵종원칙 세 가지: 인구 대표성, 지역 대표성, 선거구 법정주의. 또 이것도 학생들이 정확하게 정리해 놓지 않으면 조금 헷갈리는 말들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뜻을 정리해 주면 좋을 것 같다. 인구 대표성은 평등 선거의 원칙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원칙을 말하고, 지역 대표성은 각 지역을 대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선거 법정주의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게리맨더링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을 선거구 법정주의라고 얘기한다. 선거구제,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 각각의 장단점을 위주로 봐두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가 주로 하고 있는 게 뭐기 때문에 소선거구제도다 보니까 소선거구제를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갑니다.
당선자 결정 방식 세 가지. 다수대표제, 소수대표제, 비례대표제. 다수대표제는 소선거구제와 결부되며 두 가지 상대다수대표제와 절대다수대표제로 구분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놔두고 비례대표제. 우리가 하고 있는 방식이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장점은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할 수 있고 사표가 최소화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단점 군수정당에 날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전국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봉쇄 조항이라고 하는 제한 장치를 두고 있다라는 점. 자, 비례대표제 받으면 되겠고,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선거,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 선거들이 각각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국가직 지방직 가리지 않고 잘 나왔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어떤 게 누구에게 투표권이 있고 비선거권 어떻게 되며 각각의 구성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 정리. 특히 헷갈리는 게 지방자치와 관련된 부분들이 그나마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방자치와 관련된 선거 1인 몇 표? 7표로 진행된다라는 거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봐주면 되겠죠? 1인 7표가 왜 그렇게 나오느냐. 광역자치단체장 1표, 기초자치단체장 1표, 교육감 1표, 3표고, 광역의회 구성에 2표, 기초의회 구성에 2표, 4표, 3 더하기 4니까 7표가 이루어진다. 가장 많이 나왔다는 것은 기초의회 지역구 구성이 어떻게 된다? 중선거구제, 소수대표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우리나라 선거에서 유일하게 소수대표제 방식이 기초의회 지역구 선거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점. 자, 그 정도의 특징들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갑니다.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 선거법정주의 선거공영제, 선거관리위원회, 이 정도 내용 보면 알 것 같고. 97쪽에 다양한 정치 참여 주체들 세 가지 주로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역시 공통점과 차이점이 뭔지 구분해서 문제가 나오니까 세 가지 머릿속으로 정리가 될 것 같고. 자, 민법 112쪽 잘 안 나왔던 편인데 근대 민법의 원리 세 가지와 현대 민법의 수정 원리 세 가지, 자, 정리해서 머릿속으로 봐주면 되겠다. 자, 그 다음 계약 자체는 역시 잘 나오진 않았지만 넘어갑니다. 미성년자의 계약을 위주로 내용을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원칙적으로 누구의 동의가 필요하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원칙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한 계약은 무효는 아니지만 취소 가능한 법률 행위가 되겠다. 이럴 때 완전하지 않은 법률 행위를 말한다. 그래서 단독적인 법률 행위에 대해서는 추인하거나 취소가 가능하다라는 점. 추인권자와 취소권자가 아까 어떻게 되느냐. 추인권자는 행위 능력을 완전히 가진 자만 할 수 있는 반면에 취소권 행사는 행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도 각각 취소권의 행사가 가능하다는 점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단독적인 법률 행위가 완전히 유예해주는 몇 가지 경우가 있죠.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그 다음에 용돈과 같이 처분을 허락한 재산에 관한 처분들. 그 다음에 성년 의제자가 하는 사법상의 법률 행위라든가, 그 다음에 임금 청구가 주로 나왔었죠. 임금 청구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 몇 가지들은 단독으로 하더라도 완전하게 유효한 법률 행위가 된다. 유언 행위죠. 17세, 18세 미성년자지만 단독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이 제한 능력자 제도는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제도지만 이와 거래하는 상대방을 또 일정하게 보호하는 제도가 있다. 확답, 촉구권이라든가 철회권이라든가 사술행위, 미성년자 측에 적극적인 사술행위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다. 취소권을 배제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확답, 촉구권과 철회권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분해서 알아두면 되겠다. 자, 118조 불법행위.
성립 요건 6가지 반드시 머릿속으로 가해 행위, 손해 발생, 인과관계,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책임 능력 6가지가 모두 성립할 때 불법 행위가 성립하고, 불법 행위를 입은 사람은 그에 관한 입증 책임을 지고 있고, 입증을 하게 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손해배상의 범위는 물질적인 손해와 정신적인 손해를 모두 포함한다라는 점. 그리고 손해배상이 발생하는 경우는 불법 행위와 또 한 가지 계약이 채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채무 불이행 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점. 자,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특수불법 행위 유형 5가지 넘어갑니다. 121조 혼인. 실질적인 요건, 형식적인 요건. 아직도 물어보는 친구들인데, 결혼식은 둘 다 아니에요. 알겠죠? 결혼식은 혼인의, 법률적인 혼인의 실질적인 요건도 아니고 형식적인 요건도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결혼식은 그냥 관례입니다. 관례. 우리가 쭉 해오던 그냥 풍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실질적인 요건의 가장 중요한 점은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형식적인 요건은 반드시 암기되겠죠. 그죠? 혼인 신고라고 하는 절차가 있어야만 된다. 그래서 실질적인 요건은 갖췄지만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뭐라고 한다? 사실혼이라고. 사실혼의 경우는 대다수의 법률적인 효력이 법률혼과 크게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은 편이지만 몇 가지 사실혼 관계에서 인정되지 않는 법률적인 효과가 있다. 주로 나왔던 게 상속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그 다음에 사실혼의 관계를 단절할 때는 무엇을 통할 필요가 없다라는 점, 법원을 통할 필요가 없다라는 점. 이 두 가지를 위주로 이제 주로 사실혼의 법률적인 효과에서 인정되지 않는 것들을 자 기억을 해두시고 문제풀이에 적용할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혼의 방식 2가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최근에 또 많이 정리해 왔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자, 입양의 종류 2가지, 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 근데 주로 이제 알아둘 것은 친양자 입양의 중요한 특징들. 자, 친생 부모와의 관계가 법적으로 뭐 된다는 점? 종료가 된다는 점이 친양자 입양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다. 그래서 친양자 입양이 가지는 불리한 점은 친부모가 돌아가시면 상속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점은 친양자 입양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긴 하지만, 근데 최근에 이혼 가정과 재혼 가정들이 늘어나게 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이 아이들을 특히 미성년자일 때 법으로 특별하게 더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제도가 친양자 입양 제도라는 것을 봐두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124쪽 유언과 상속. 주로 상속을 위주로 법적 상속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어떻게 이르냐, 그죠? 암기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유리분 제도는 잘 나오진 않았지만 범위를 반드시 암기를 해야만 문제가 나오더라도 헷갈리지 않고 정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직계 비속과 배우자는 법적 상속분의 2분의 1이고 직계 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 2분의 1은 외우고 쉬운데 3분의 1이 좀 외우기 어려우니까 직계 존속과 형제자매는 얼마다? 3분의 1의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자, 그 정도로 암기를 해두면 될 것 같아요. 자, 136조 범죄 성립 요건 3가지 너무 많이 봤죠? 조건의 해당성, 위법성, 책임. 위법성 조각사유 5가지, 책임 조각사유 3가지. 반드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정당 행위와 정당 방위.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래서 정당 방위보다는 정당 행위에 초점 두시고, 정당 행위 유형 몇 가지? 3가지.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위주로 정당 행위를 중심으로 암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게 머릿속에 안 들어있으면 조문을 보고 구체적인 사례가 어떻게 되는지를 반드시 암기를 해둬야 될 필요가 있겠다. 책임 조각 3가지는 쉽죠. 심신, 상실자, 형사, 미성년자, 그 다음에 강요된 행위. 의외로 외워지지 않는 게 형사 미성년자. 몇 세 미만? 14세 미만자. 그래서 항상 기억할 때 형사 미성년자는 촉법 소년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촉법 소년은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 자,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형벌의 종류는 잘 나오진 않았어요. 그죠? 크게 나누면 생명형, 자유형, 명예형, 재산형. 구체적인 종류는 총 9가지의 종류가 있다라는 거. 자, 봐두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갑니다. 140조. 재형, 법정죄, 발생 원칙 5가지. 관습병법 금지 원칙, 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 금지 원칙, 형벌 효력, 불속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주로 구분해야 될 게 2가지. 명확성의 원칙과 유추해석 금지 원칙. 어떻게 구분하느냐? 구체적인 조문이 있는데 조문 자체가 명확하지 못하면 명확성의 원칙이 어긋나는 거고, 유추해석 금지 원칙은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데 유사한 규정을 적용할 때를 유추해석이라 얘기한다는 점을 위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141조 형사 절차는 크게 3단계로 나눠진다. 수사 단계와 공판 단계와 형 집행 단계로 나눠지고, 형 집행 단계는 별로 볼 게 없어요. 그죠? 주로 정리할 때는 수사 단계, 그 다음에 공판 단계를 중심으로 해서 복잡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오늘 또 어렵게 정리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수업 시간에 정리해 봤으니까 잘 기억나실 거라 보고요.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된 자를 피의자, 기소된 자를 피고인이란다. 그래서 피의자가 어떤 단어고 피고인이 어떻게 되는 단어냐 구분해서 알아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갑니다. 형사재판부에 대한 구성. 형의 선고 2가지,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를 시험 보기 전에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선고유예는 몇 년 이하? 1년 이하. 집행유예는 몇 년 이하? 3년 이하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이고, 선고유예는 몇 년을 무사히 경과하면? 2년을 무사히 경과하면 뭐 된 걸로 간주한다? 면소된 걸로 간주한다. 이게 선고유예라면, 집행유예는 1년 이상 5년 이하로 집행유예 기간을 정할 수가 있으며, 형을 선고하지만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를 집행유예란다. 그래서 집행유예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을 뭐라고 한다? 집행유예라고 한다.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잘 나오기 때문에 교묘하게 짜집게 하죠. 그래서 구분해서 정확하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형의 집행은 내용이 없어요. 집행을 누가 한다라는 거? 판사가 아니라 검사가 주로 한다라는 점. 자, 그 다음 가석방제도는 잘 안 나왔는데 오늘 또 봤으니까, 자, 그 정도로 봐두면 되겠습니다. 144조 국민참여재판제도. 최근 기출 문제로 제가 이제 많이 풀진 않았는데 알아두긴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국민참여재판제도는 1심 사건이 형사 합의부 관할 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일 때 누구의 신청에 의해서 피고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열릴 수가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의의는 형사재판에 누가 참여함으로써, 일반 시민들이 참여해 봄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견제를 어느 정도 해나갈 수 있다.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중요성 때문에 등장하게 된 게 국민참여 재판제도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중요한 절차적인 특징들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피고인이 신청하고 법원이 수용하고 배심원이 선정되면 이 배심원들에 의해 평의 과정과 평결의 절차가 이루어진다.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반드시 수용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들의 평이라든가 평결이라든가 양형에 관한 의견을 참고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한계가 있다. 이는 1심 합의부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걸음마 단계에 있다는 점. 그 정도 국민참여 재판제도. 국가직은 잘 안 나왔는데 지방직 문제 위주로 몇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절차는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145쪽 소년법상의 소년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라는 거, 3가지가 있다라는 거. 촉법소년, 범죄소년, 우범소년. 주로 시험에 나왔던 건 범죄소년과 관련된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었고, 범죄소년의 처벌은 몇 가지로 이루어진다? 3가지로 이루어진다라는 점. 그래서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거나, 그 다음에 기소를 해서 일반 형사재판을 해서 죄가 성립한다면 형벌을 부과하든가, 아니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해서 도처분의 조치를 받게 하는 걸 통해서
소년들을 자,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게 범죄 소년이다 해서 범죄 소년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 3가지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3가지의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이 소년들의 가정 배경이나 환경들을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제도를 뭐라고 한다? 결정전 조사 제도로 한다. 이런 표현까지 알아두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촉법소년, 범죄소년, 후범소년. 자,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정확하게 암기가 필요하고요. 146쪽에 잘 나오지만 어렵지 않다. 척법절제 원칙, 무죄 추정의 원칙, 진술 거부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이 4가지는 피의자와 피고인 모두에게 인정되는 권한이다. 자, 이거와 비교될 게 137쪽에 영장제도. 영장은 누가 청구한다? 검사가 청구하고 발부의 여부는 누가 한다? 판사가 발부할지 말지를 결정한다라는 거. 구속 전 피의자 신문제도 다른 말로 영장 실질 심사제도, 체포 구속 적부 심사제도, 보석제도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오늘 또 수업할 때 정리해봤죠. 앞서 2가지 제도는 피의자가 활용하는 제도고 보석은 피고인이 활용하는 제도로서 구분을 해둬야 될 필요가 있겠다. 자, 그럼 밑에 범죄 피해자 구조제도, 형사 피해자 보호제도로서 3가지 형사 보상제도라든가 그 다음 장 명예회복제도라든가 배상 명령제도 총 4가지 제도가 있는데 이 4가지를 둘로 나눠야 된다. 그죠? 어떻게? 2개는 범죄를 저지르렀다고 오인받은 사람이 활용할 제도가 2가지. 그 2가지가 뭐죠? 범죄를 저질렀다고 오인받은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형사보상제도하고 명예회복제도고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2가지. 범죄 피해자 구조제도하고 그 다음에 배상명령제도다. 2가지를 나눠가지고 자, 어떤 제도적 차이가 있는지를 헷갈리지 않도록 생각보다 학생들이 용어 때문에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반드시 구분해서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겠다. 자, 내려가서 사회법에 관한 내용들은 또 경찰 기출문제 풀면서 정리를 해봤던 것 같고 자, 근로계약이나 근로시간 역시 오늘 또 문제 풀면서 정리해봤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할까? 잘 나오지 않았지만 휴일과 휴가는 다르죠. 그죠? 휴일과 휴가는 다른 겁니다. 휴일은 원래 쉬어야 되는 날이죠. 일주일간 개근한 근로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유급 휴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반면에 휴가는 뭐죠? 원래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되는 날인데 사람들이 흔히 뭐라고 얘기하죠? 월차나 연차라 얘기하잖아요. 그걸 뭐라고 한다? 휴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잘 나오지 않았지만 학생들이 가끔 헷갈려 하는데 서로 다르다는 점 알겠죠? 휴가와 휴일은 개념이 약간 차이가 있다는 점 구분해서 생각보다 또 헷갈려하는 개념 중에 하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짚어봤고요. 넘어갑니다.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잘 나오죠. 국가직 특혜 부당해고라는 것과 부당노동행위는 어떤 측면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느냐. 부당해고란 정당한 해고의 반대말로 정당성의 요건을 결여한 해고를 부당해고라 얘기한다. 부당해고는 어떤 구제 절차가 있느냐. 크게 2가지가 있다.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와 소송을 통한 구제. 여기 소송은 노동위원회를 거치지 않을 때는 민사소송을 통한 구제를 의미한다라는 점. 자, 그게 부당해고고. 자, 이와 구분되는 개념이 부당노동행위다. 그래서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구체적인 노동상권의 종류는 3가지가 있다.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그래서 이 단체행동권은 달리 이제 쟁의행위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사용자의 쟁의행위도 있다라는 점이죠. 사용자의 쟁의행위를 뭐란다? 직장 폐쇄라고. 특히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달리 단체 행동권의 행사라고 봐두면 되겠다. 그래서 단체 행동권을 노동자에게 부여하는 이유는 단체 교섭에 협상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노동자에게 특별하게 이러한 단체 행동권에 부여를 하고 있고 종류는 4가지. 파업, 피켓팅, 보이콧, 그 다음 태업이라 얘기하죠. 준법투쟁. 자, 이 4가지의 노동자의 기본적인 단체 행동권, 이걸 뭐라고 한다? 쟁의
행위라고 얘기한다. 관련해서 표현이 좀 어려우니까 표현 봐두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 절차.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에 대해서는 개인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도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점, 그 점을 구분해서 봐두면 될 것 같고, 153쪽 미성년자, 특히 연소근로자의 개념, 몇 세 미만자를 말한다? 18세 미만자, 주로 나올 때는 17세 이렇게 나오면 연소근로자에 해당한다라는 점. 그래서 특별하게 암기가 필요하다. 별거 아닌데, 그래서 연소근로자의 기본적인 개념, 18세 미만자를 말하고, 일일 근로시간이 7시간, 그죠? 하루 연장 근로하면 1시간의 연장 근로 가능하고, 일주일에 40시간 근로 가능한 게 연소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시간이라고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됩니다. 별거 아니지만 생각이 또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성인들의 근로시간 관련해서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다. 국제사회 변천 과정. 베스트 찰렌저야, 그죠? 제국주의 열강이 등장. 국제연맹의 창설. 2차 세계대전 국제연합의 창설. 자, 이후에 냉전체제 성립. 냉전의 종류. 기간. 크게 세 가지. 냉전체제 형성기와 관련된 게 트루먼 독트린. 냉전체제 완화기와 관련된 게 닉슨 독트린. 냉전체제 종식 관련된 게 몰타 선언 연결해서 각각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자,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두 가지. 현실주의와 이상주의. 이상주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자유주의라고 표현한다. 자, 170조. 국제사회 행위 주체 역시 암기, 지방직 위주로 출제가 됐는데, 가장 기본적인 국가, 그 다음에 초국가적 행위체. 초국가적 행위체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정부관기구, 비정부기구, 다국적 기업. 초국가적 행위체고, 국가 내부적 행위체. 국가 내부에 존재하는 행위 주체들, 소수민족과 지방자치단체 같은 게 있겠다. 가끔 또 학생들이 물어보는데, 초국가적 행위체는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걸 말하고, 국가 내부적 행위체는 국가 안에 있는 행위체를 말한다. 표현 보면 알겠죠? 가끔 학생들이 이걸 구분하지 못해가지고 지분을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자, 그 정도로 봐도 되겠고, 영향력을 가지는 개인들이 있다. 자, 그 다음 국제법의 종류 세 가지. 오늘 많이 풀어봤죠? 좋아요.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 자, 그 다음에 국제사회 주요 문제는 잘 안 나왔는데, 주로 이제 문제 중에서 경제격차 문제를 뭐라고 한다? 남북 문제라고 한다. 그죠? 경제격차 문제를 뭐라고 한다? 남북 문제라고 한다. 남반구는 못 살고, 북반구는 잘 산다. 사회문화 시간에 나오는 종속이론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점 연결해서 봐두고, 국제기구의 분류, 회원 자격에 따라 정부간 기구와 비정부 기구는 구분하는 게 어렵지 않죠. 그럼 지리적 범위에 따라 세계적 기구와 지역적 기구. 근데 어려운 거 좀 헷갈리기 쉬운 게 기능적 범위에 따른 분류. 기능적인 범위에 따라 제한이 없다라고 할 때 우리가 포괄적 기구라고, 일정한 영역에 대해서 활동한다? 제한적 기구라고 얘기한다. 그런 표현들을 위주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 국제연합의 주요 기구는 6가지가 있지만 주로 시험에 나오는 거는 몇 가지를 위주로 나온다? 3개를 위주로 나온다.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그 다음에 국제사법, 재판소. 그래서 이 3가지의 기본적인 기구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며 어떤 특징들을 각각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지 다 두면 되겠죠. 이 정도 하면은 다 머릿속으로 한번 다 정리해 본 것 같은데, 경제나 뭐 사회문화는 워낙 뭐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으니까 그런 거고, 뭐 경제는 암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관련된 문제들이 나왔을 때 내가 배운 내용들을 어떻게 적용을 잘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와 법만 한번 다시 쭉 훑어봤어요. 쭉 훑어보면서 한번 다시 상기하는 정도니까 내일 사인은 뭐 가장 마지막에 볼 건데, 항상 시간적 여력을 충분히 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다음 주에는 국가직 문제 해설 강의부터 하고, 동영 역시 뭐 중요한 국가직보다는 여러분들이 지방직 시험에 좀 더 초점을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일단 국가직은 본다라는 것에 의의를 두시고 시험을 최선을 다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아시겠죠? 최선을 다해서 시험 보는데 가장 중요한 의의를 두면 될 것 같다. 잘 보시고 잘 찍으세요. 아시겠죠? 잘 보시고 다음 주에 볼 수 있도록 수고했습니다.